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원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 한 8년째 아주 시골에서 좀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아주 골짜기 그냥 뭐 경치가 뭐 수려하지는 않은데 그냥 시골 골짜기에 외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집도 요즘처럼 이렇게 멋있게 지은 이런 집은 아니고 옛날에 하던 일제 말기쯤 지은 그냥 보통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집. 화장실도 이렇게 안에 있지 않고 뒷간이라고 해서 마당 구덩이에 있는 이런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그냥 달려왔습니다. 이제 대선이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요즘 건국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1945년 38도 이남을 점령한 메가더, 저는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12년 중에서 8년간을 통일통위원회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8년 동안에 외교부 장관이 9명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통일통위원장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많은 자료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1945년 메가더가 한반도의 점령군 사령군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메가더가 미국 본국에, 미 국무성에 보고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한에 민족주의자들이 집권을 하면 골치 아프다. 친일파들을 다시 기용을 해야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 그런 내용이 꼿꼿해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사실 서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국정원 사령부가 동경이기 때문에 동경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자기 부하 하지가 있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일본의 정계 원로들로 메가더의 자문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자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자문한 내용들을 또 워싱턴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자문 내용이. 남조선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양성해 놓은 친일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일본 사람들보다 조선인들을 훨씬 더 능란하게 다룬다. 그들이 일본에 충성을 다했는데 왜 미국에 충성을 다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을 쓰면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자문을 한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출범했습니다. 출범하면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나라가 출범했는데 국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 초대 참모총장이 독립군 토벌대에 몸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2대 육군 참모총장도 또 그런 사람입니다. 제3대, 제4대, 5대, 무려 24대까지 그런 사람들이 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을 한 나라입니다. 군대만 그렇게 했습니까? 노독수리를 시켜서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고 그럴 때 이승만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독술 때문에 내가 다리를 펴고 살 수가 있겠구나.
사실 대한민국을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날 지금 올해가 건국 68주년이 된다는 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고 건국절로 만든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망해야 됩니다. 당연하고요. 그래도 희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 독립운동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한번 만들자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된다면, 친일파들이 주도하는 이런 세상이 계속되고 건국절을 만든다면 애국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도의 대상입니다.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망해야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벌써. 메가더가 만들어 놓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북아 정세라고 하는 것은 1945년 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체제의 핵심적인 요건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재무장을 못하게 하는 평화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을 태평양으로부터, 대양으로부터 봉쇄시켜서 태평양의 제해권을 미국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만들어서고 그 안에 반민족 친일 세력들이 집권 세력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45년 체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71년 지났습니다. 그 1945년이 메가더가 만들어 놓은 1945년 체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아베의 등장, 그리고 일본의 평화법의 개정, 이런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1945년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증표일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어서 다위따오 생각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이 태평양에 대한 제해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측면, 우리나라 이어도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의 지정, 이런 것들은 메가더가 만들어 놓은 중국을 태평양으로부터 봉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이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독일을 동서도로 분단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분단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반대를 해서 한반도를 분단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전범 국가도 아닌 한반도를 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945년이라는 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 최강국입니다. 미국의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어놓은 선이 바로 38선이고 한반도 분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력이 퇴조하고 있습니다. 1945년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국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 제2기가 출발하는 1월 초에 미국의 CIA, FBI 등 16개의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
글로벌 트렌드 2030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2025년, 2030년 가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향후 15년 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의 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서에서 동으로의 자본의 이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서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2025, 2030년 가서는 주로 세계적인 문제로서 물과 식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에너지지만 그 당시에는 물과 식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것이 체제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세계 주국가들, 미국 관심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지구온난화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나라는 러시아와 카나다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그 동토가 개발될 가능성도 있고 농지로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은 2020년을 전후해서 G2에서, G2가 미중에서 중미로의 세력 교체기가 될 것이다. 일본은 쪼그라들 것이다. 유럽도 쪼그라들 것이다. 그 세계에서 뜨는 나라가 강대국, 브릭스 빼놓고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큰 나라 빼놓고 중간에 있는 보통 국가들 중에서 뜰 나라들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터키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제리아와 남아연방이다. 남미에서는 콜롬비아와 멕시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이대로는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데 2025년 전후해서 한국이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단일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형식은 연방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대단히 국력이 급성장하면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의 정책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자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게 미국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한테 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주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분단 극복을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육자회담에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기에 성의 있게 응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IMF가 최근에 낸 통계가 있습니다. 2016년 바로 올해 실제로 구매력 수준, 명목가치가 아니라 구매력 수준의 GDP 순위가 미국은 18조 8천억, 올해부터 중국은 19조 원이 돼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형국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IMF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자체의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오바마에 대한 보고서에는 그 2020년을 전후해서 중국이 미국을 국내문에서 따라잡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대함은 향후 2050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자체의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 맥코이는 2025년 되면 미국은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걸 것이다. 이렇게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20년, 2018년, 지금 이 상황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2010년부터는 미국의 대외 원조보다는 중국의 대외 원조의 액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단위로 미국의 대외 원조의 총액은 1030억 불입니다. 근데 그해 중국의 대외 원조액은 1100억 불입니다. 아마 이게 2010년이니까 지금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의 대외 원조의 핵심은 바이 아메리카니를 쓰든지 또는 거기에 내정 간섭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의 대외 원조는 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 내정 간섭을 전혀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중국의 원조를 바꾸는 141개 국가가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경험을 지금 다시 복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와서 젊은 시절에 석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 국립정치대학의 정치연구소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전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외교학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변경학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경학과. 중국 주변에 있는 변자의 국경에 있는 나라들, 주변 국가들 변경학과라는 그 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그게 전공이에요. 청나라에도 그와 같은 게 있었고 명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변경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그런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국회 통일통위원장을 하면서 한미 육자회담을 하는 걸 가까이서 진짜 근접해서 상의도 하고 보고 또 협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자회담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이 95%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게 거기에 한다 안 한다 반대는 북한이 일정한 역할을 하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미국 따라 하는 거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중국과 미국과의 그 육자회담이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7대3 정도는 됩니다. 근데 아직도 미국이 강합니다. 근데 저는 2, 3년 후가 되면은 미국의 발언권이 중국과 균형을 맞춘 5대5 이런 상황이 바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입장과 중국을 존중하지 않고 아시아를 공동으로 끌어나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2, 3년 안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년에 대선을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제식민지배 36년, 친일파 지배 71년, 한 세기 이상을 독립국가로서 입지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 통일통위원장 하면서 야 우리가 쿠바랑 한번 수교를 하자. 노무현 정부 때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외교부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면 쿠바와 지금 수교를 하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대요. 근데 왜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느냐? 미국이랑 우리가 친구의 나라고 우방국가고 동맹국가니까 그 나라의 뜻을 좀 존중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과 영국이 더 가까운 나라냐? 미국과 한국이 더 가까운 나라냐? 미국과 일본이 더 가까운 나라냐? 미국과 한국이 더 가까운 나라냐? 미국과 카나다가 더 가까운 나라냐?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까운 나라냐? 근데 그 나라들은 다 수교를 했는데 왜 우리만 못하느냐? 제가 미국 버시바우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미국이 우리의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다. 친구의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친구의 나라가 아닌 것 같다. 머슴의 나라다, 이거는. 친구의 나라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카나다나 일본이나 호주나 영국은 친구의 나라예요. 우방이에요. 우라는 게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응? 근데 한국은 친구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한 세기 내내 써온 한반도 정책은 미일 동맹체제에 한국을 예속시키는 게 미국의 국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이상한 결정, 사드 배치의 이상한 결정,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야. 한미일 동맹은 그건 사기입니다. 그런 표현은 그냥 매스컴의 언어고 외교적 언사입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건 없습니다. 미일 동맹 체제에 한국은 종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남북 문제 때문에 평양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특히 부시 정부였습니다. 아,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동안은 한반도의 화해협력 정책은 참 힘들겠구나.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한반도의 통일은 어렵겠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기회가 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7, 8년 전만 해도 그때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마지막에 그만두고 강원도에 가서 있을 때만 해도 이 친일 문제나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민족문제연구소에 가 있는 인명사전 같은 거는 있긴 있었지만은 대중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인터넷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은 그 문제가 대단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득권을 주로 잡고 있는 세력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 근본적으로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붕괴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감이 언론을 장악하자, 언론과 권력이 결탁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있는지 잘 아는 그런 권력의 냄새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만든 것이 미디어법입니다. 그게 조중동을 만들었습니다. 종편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일 종편만 보는 사람들이 나이든 50대, 60대, 70대의 사람들이 이런 투표 성향 보면은 그 효과를 확실히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하는 세대들이 종편을 안 보는 겁니다. 종편을 볼 시간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생각한 이제 교학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억지로 배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책은 만들었는데 그걸 보는 채택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국정화해서 무조건 읽게 해야지. 이런 쫓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국정화를 하겠다는 데서는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자기 도덕성이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에 맞서야 될 정치 세력인 야당이, 여당은 지들이 뭐가 약점인지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고 건국절을 한다 뭘 한다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그에 맞서야 될 야당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뭘 갖고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이 상황에서 미디어법을 야당이 어떻게든지 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응? 근데 야당은 그것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국회법에 상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은. 근데 그 상정을 해줘서 자기는 반대표 던졌다. 이걸로 위헌하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상정을 하면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알면서도 전 그런 사람들은 야당이 안철수랑 문재인이가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이게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혁은 그런 게 개혁이 아니다. 차원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걸 통과시키는데 앞장섰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은 정치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최대의 부정강권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선거 끝나고 나서 여당이 물어봤습니다. 야, 니들 대선 불복이냐? 아니야 나 불복 아니야. 아니야 불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니 대선 불복이야? 아니야 불복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선 불복이냐 승복이냐 하는 문제입니까? 선거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 하는 문제입니다. 야당이 승복이냐 불복이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싸울 줄 모르는 야당, 싸울 줄 모르는, 왜 야당이 이렇게 싸우지 못할까요?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진짜 몰라서 안 싸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약점이 잡혀가지고 싸움에다 보면 코에 걸릴까봐 못 싸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는 지금 아시다시피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빈곤층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그렇지만 좀 개혁적 보수인 고려대학교 장하승 교수가 작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4%밖에 못 만드는 100대 재벌이 국가의 이익의 60%를 가져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스펙이 모자라거나 실력이 모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청춘이니까 아프다? 이런 말은 사기다. 그런 걸로 위로를 받는 것은 사기다. 청춘이요, 젊은이들이요, 분노해야 된다. 이게 책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책 제목이 왜 분노해야 하는가? 그 보수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김낙연 교수님이라고, 동국대학교의 김낙연 교수는 우리나라의 각 계층별 소득과 부에 대한 분배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것도 작년 가을에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층주 10%, 제일 높은 데 10%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우리나라 전체 재산이 66%입니다. 유럽의 경우에 20%, 30% 됩니다. 유럽의 경우에 우리는 66%입니다. 근데 그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못 사는 나머지 50%, 10%가 아니라 50%는 절반을 얘기합니다. 그 50% 갖고 있는 총 재산이 1.7%입니다. 1.7%입니다. 응? 국민 절반이 1.7%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젊은이 20대, 30대의 사망 이후 1위가 자살입니다. 작년 추석 때인가 어떤 미국에 있는 인터넷 방송이 중국 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다큐를 찍었어요. 다큐를 찍었는데 그 다큐 내용 중에서 북한의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남한은요,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왜 젊은이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입니다. 헬조선은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만 있다. 헬조선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사망률 1위가, 사망 이후 1위가 자살인 나라에서 헬조선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천국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 초에 19살부터 19살부터 30살까지에 있는 청년 78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공감하는 새로운 조가 뭐냐? 1위가 흑수저, 금수저였습니다. 2위가 바로 헬조선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5위에 노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오력.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젊은이들이 힘들다, 살기 힘들다, 뭐 어렵다, 전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당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 젊은이들이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그걸 시니컬하게 새로운, 자기들이 진짜 기억이 나는 새로운 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헬조선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노력이라고 하는 이 말과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지금 사회적 충돌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사람들이 분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경제가 성장하자고 정치할 때는 분배에 급속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불평등에 급속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들은 다투어서 자기 중도 세력을, 자기 지지세력을 끌어놨는다고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들은 오른쪽으로 하고 있어요. 응? 응? 저는 우리 한반도가 내년 선거 끝나고 내후년 2월 25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내후년에 출범할 그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대통령은 임기 5년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야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야 됩니다. 빨갱이란 말 안 듣겠다고, 그런 말 안 듣겠다고 오른쪽으로 가는 대통령 후보, 저는 그런 사람을 또다시 대통령 후보로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친일 반민족 세력에 기반을 둔 기득권층들이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사의식이 똑바로 박힌, 제정신이 박힌 그런 정치인이라고 뜻하는 겁니다.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의 고뇌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기회주의적인 작태를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열정적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국은
미국 대신에 중국이 이렇게 국어상 한다고 했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국가정보원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불평등의 심화, 또 정치 분열이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맞습니다. 중국의 집단 시위 건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몇만 건에 달하는 것이 지금 수십만 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 치안 유지를 위한 예산이 국방비보다 몇 년 전부터 더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상당 부분 패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내부적인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주변 국가에게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그래서 저는 2018년부터 향후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남북이 자주적인 노력으로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체제를 선택하든 주변 국가가 우리를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는 10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가라앉고 중국이 뜨지만 중국이 제대로 국제적인 패권 행사를 하기에 어려운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은 단지 5년 단임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다. 우리 민족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운명, 우리 그런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미국과 저는 다른 입장입니다.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된 한국이 꼭 중국 편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미일 동맹 체제를 통해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것은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통일된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편향하지 않고 중립국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넉넉합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주려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미일 통일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건 중국이 어떤 경우든지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자극하는, 중국의 분열에 대한 촉매작용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국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미 우리 내부에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티베트 문제라든지 위구르 문제라든지 신장 문제, 근데 정서적으로 약속과의 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반도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당분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거나 이런 편에 대해서 좀 절제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입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이 좀 급하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지, 한국에서 무슨 교수라든지, 학계, 이런 분들이 무슨 말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절제하고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단지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다. 이것은 집에 72년을 종식시키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통일이 세력화와 권력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선 후보자는 분단과 정치인으로서의 고뇌, 그리고 분단과 전쟁에 대한 참회,
이런 걸 깔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만은 이 분단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행복한 국가로 만드는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도 그렇고 제가 통일통위원장이나 국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그 문제가 터질 때마다 중국의 지도부를 만나서 편하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중국이 아직 핵을 안 만들었을 때 미국이 걸핏하면은 핵으로 중국을 혼내주겠다고 그러고 메가더의 경우에 특히 중국에다 핵으로 폭전을 해서 중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참 자기들이 당황했다는 겁니다. 핵이 없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천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바지를 전당포에 잡혀서라도 돈을 만들어서 핵을 개발해야겠구나. 이렇게 절실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핵 개발을 하고 대륙간 탄도를 개발하고 한 이후에는 미국이 한 번도 중국에 대해서 핵 개발 위협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걸핏하면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얘기해도 되고 북한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억제력으로서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은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미국이 다른 게 아니라 핵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말, 이런 말을 하는 한은 북한 보고 핵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고 고슴도치를 위협을 합니다. 근데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면서 방어를 해요. 근데 늑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슴도치 보고 야 너 인마 가시 세워 가시 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지금 박근혜가 하는 거나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노무현 정부 김대중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야 북한 보고도 야 핵 만드는 거 그거는 좀 이렇게 인류 보편적 평화주의에서 하지 말아라. 미국 보고 대북 적대 정책을 좀 하지 말아라. 평화협정 맺고 관계를 좀 잘 정상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죠. 미국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만은 너 핵 만들지 말라. 너 가시를 뽑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겁니다. 아주 비겁한 겁니다. 그 말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2002년 12월 당선자 시절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한 1년 사이에 한 여러 번 이제 평양을 다녀왔는데 그때는 북미 간의 제네바 협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없었어요. 채널이 없으면서 미국은 육자회담을 주장하고 북한은 양자회담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그걸 몇 개월 동안 팽팽히 갈 때인데 제가 가서 북한을 설득했습니다. 야, 당신 육자회담 하면 어떠냐, 그냥. 그거 하자, 어? 우리도 니들 입장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중국은 니들 편 들 거 아니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야, 중국이 왜 우리 여기에 개입을 하느냐. 우리 주권 문제를 이해 당사자인 미국과 협상을 해야지. 중국에 우선 개입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우리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게끔 만드느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도 그 얘기를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설득해서 육자회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 종편같에 나와가지고 북한 중국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면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이명박이야 그 내내 했다가 실패했어요. 박근혜도 그 얘기를 내내 합니다. 지금.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주변 강대국가에 대해서 굽신거리는 것처럼 북한도 중국이나 러시아 단에 굽신거린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북한을 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생존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미국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대북적 정책을 포기해라. 진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저는 아쉬운 게 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다니면서 뭐 어느 나라 수장을 만나든지 어느 나라 대통령을 만나든지 북한 핵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전시 작전권마저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친 여자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끄럽게 다른 나라에 핵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시 작전권도 없고 뭐 갖다 바쳤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부끄럽게 옆에 있는 형제들 보고 같은 형제 국가인 북한에 같은 동족인 북한에 대해서 저 사람 나쁘다고 하고 저 사람 핵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뻔뻔스럽게. 저는 야당이 조금 더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외길로 우직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봐요.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열정이 묻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동학혁명을 일으킬 때 그 무지렁이인 농민들이 별 배운 사람들이 인내천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그 교리 그게 주는 충동과 감격 때문에 응? 관군과 또 일본군들이 총패에 쓰러지면서 또 쓰러도 사고 쓰러지면서 그러니까 죽음도 사고 같지 않아요. 그런 열정을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내년 대선은 새로운 의미 독립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애국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도의 대상이냐를 결정하는 총선 대선입니다. 저는 내년에 만약에 대한민국에 정권교체를 못 해내면은 친일 반민족에 기반된 이런 세력들이 계속 집권하게 된다면 생각나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식민지 민중이 사용하는 폭력은 그 자체가 정의다. 식민지 민중이 사용하는 폭력은 그 자체가 정의다. 단재 신치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조선의 열단이 했던 폭력이 바로 그것이 정의입니다. 단재 신치호 선생님이 민중 직접 폭력 혁명론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만약에 대선에서 내년에 정권을 잡지 못하면은 단재 신치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민중 직접 혁명 폭력을 이기기 위해는 세상을 바꿀 일이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희망은 있습니다. 사실 민중들은 갈수록 피폐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민중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민중들의 역사의식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축되고 있는 민중의 에너지가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그런 임계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 우리 동포들은 각각 스스로 분발하라. 각각 스스로 분발하라.
내년 대선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각 스스로 분발하는 그런 선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저는 민족 세력과 민주 세력, 이런 민족 민주 세력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와 민중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 그 구심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